온라인 공론장이 왜 필요한 건가요? 저희 직접민주주의연대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개헌의 핵심 방향은 오히려 대선 이후에 뭔가 우리들의 그런 과제가 많이 있다, 할 일이 많이 있다라는 거를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청년들은 어떻게 시대를 혁명시킬까라는 고민을 해야 되고요. 이 중장년, 이제 기성세대들은 나의 혁명을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라는 사고의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혁명. 네, 자기혁명의 시대인 거죠. 안녕하세요. 대통령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대통령 연구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선이 3월 9일 끝나고 처음 하는 방송인데요. 이제 대선을 조금 간단하게 저희가 그래도 짚어보고, 그동안의 조금 평가와 소회를 좀 말씀을 나누고, 또 이 대선 이후에 한국 정치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방향도 함께 들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 또 좋아하고 존경하고 늘 또 저의 또 멘토이신 직접 민주주의의 공동 대표이신 이지헌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굉장히 멋있는 이름이잖아요. 직접 민주주의 연대. 네, 연대. 네. 네. 라는 곳에서 이제 공동 대표를 하고 계시는데, 대표님이신데, 직접 민주주의 연대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저희 직접민주주의 연대는 우리 사회의 보다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일이 뭔가라는 고민을 오랜 기간 하신 선배님들이 이제 직접민주주의 운동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근본적 대안을 다시 만들어 보자라는 뜻으로 만든 조직입니다. 저는 사실 이제 온라인 시스템을 개발하는 이제 개발자인데요. 제가 그 일을 몇 년 전부터 같이 하면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같이 일하는 동지가 또 어떤 대표로서의 역할도 하는 게 의미가 있겠다라고 또 제안도 주시고 그래서 저도 감히 이제 공동대표의 이름을 올리고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이제 개헌과 관련한 온라인 플랫폼 개발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떠오를 예정이라서 이걸 가지고 이제 좀 의미 있는 그 시민들과 또 유권자들이 좀 더 진전된 정치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계기의 좋은 도구로 이제 써먹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네, 직접 민주주의 연대에서 또 그런 이 민주주의 운동에도 함께 하시면서 또 그 플랫폼 전문가시면서 또 IT 전문가시면서 또 블록체인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좀 그런 정말 그 온라인에서의 또 그런 공론장을 또 만드는데 굉장히 또 계속 힘써 오셨고 예전에 거기도 관여하시지 않으셨나요? 그 광화문 광화문 1번가 설계 작업에 참여를 해서 그런 작업을 했었습니다. 왜 온라인 공론장이 왜 필요한 건가요? 굉장히 심오한 질문을 해주셔서 공론장은 아주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여러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그다음에 현대적인 정치에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로 또 꼽히고 있는 어떤 그 가상의 공간이자 실제 정치가 실현되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알고 계시는데 이제 스마트 시티라는 그 최신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 개 시도가 이제 그런 국가 지원을 받아서 스마트 시티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첨단 과학 기술을 적용한 도시의 이미지가 강했다면 최근에는 시민들 스스로가 자치 도시의 운영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참여를 기반으로 한 어떤 그 도시 설계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고요. 그래서 이 공론장이라는 거는 사실 거창하게 말하면은 그 정치적 어떤 공간을 열어내는 효과도 있지만 사실은 그 시민, 유권자 스스로가 내 공간, 내 도시, 내 국가를
스스로 다스린다. 말 그대로 자치 거버넌스 이제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직접 민주주의의 공간인 그렇습니다. 것이네요. 직접 민주주의의 네. 공간이자 관계 그걸 네. 만드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광화문 1번가 설계 작업에 직접 참여하셔서 지금까지 어쨌든 몇 년간 이것들이 이어져 오면서 그것이 실제로 이제 설계했던 그 비전과 실제로 운영되는 것들을 지켜보시면서 좀 어떻게 뭐 그런 괴리가 있었는지 아니면 잘 생각한 대로 잘 운영이 됐는지도 궁금해요.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는데 그 현재 그 정부에서 운영 중인 소위 국민참여 플랫폼 이제 뭐 청와대 청원이라든지 이제 광화문 1번가나 또는 뭐 국민 생각함 뭐 이제 여러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뭐 신문고 이런 시스템들도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저는 어떻게 보냐면 시민들 그러니까 정보 주체로서의 시민이나 유권자들의 정치 의식이나 또는 데이터나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능력은 눈에 띄게 성장을 했습니다. 정말 굉장히 데이터를 잘 다루는 국민이고 유권자인데 거기에 비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의 플랫폼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과거의 정부 서비스가 온라인을 이용해서 조금 업그레이드된 수준에 멈추지 않았는가라는 좀 걱정과 한계와 또 저는 사실 또 거기에 뭐 일부 설계 관여한 입장이라서 또 책임감 같은 것도 조금 느낄 때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사실은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그 국민참여 플랫폼 사업들은 저는 1, 2년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더 설계가 돼야 되고 국민의 정치적인 참여 경험들이 시스템으로 다시 녹여내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뭐 10개년 계획 필요하면 뭐 20년을 목표로 두고 그런 그 설계와 개발 작업이 더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거는 굳이 어떤 그 정권에 뭐 연연하는 게 아니라 연결된 게 아니라 뭐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도 또 그런 일을 추진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 직접 민주주의 운동을 또 계속 이렇게 이어오신 분으로서 이번 또 대선에서 그 사전 투표율도 굉장히 높았고 네. 또 예전에 또 대선과는 또 많은 그 다른 모습들이 많이 또 보였고 또 물론 이제 굉장히 좀 여러 갈등들이 격분되는 모습도 있었지만 어쨌든 굉장히 그런 그 유권자분들의 그런 참여도 굉장히 높았고 네. 했는데 이번 대선은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이렇게 보시면서. 예. 네. 뭐 이제 유권자의 한 명으로서나 이제 이제 중년 아저씨로서 꽤 오랜 기간 동안 제가 선거에 참여를 해왔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투표한 후보가 당선된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사연이 좀 역대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네. 제가 투표한 분들이 당선된 사례가 없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긴 한데 네. 이런 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투표했던 후보가 당선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 내가 투표한 것과 누군가 될 거라고 예측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네. 이제 제가 그 자식 교육을 시키는 입장에서는 네. 우리는 법에 의해서 주어진 투표권은 하나지만 마음으로 행하는 투표는 여러 개의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이상형의 후보를 선택할 수는 없어요. 현실 정치에서는. 근데 정작 많은 후보들이 마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뭐 해결사처럼 그렇게 이제 등장을 하시고 또 뭐 이기거나 지거나 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고 있는데 저는 사실 유권자들은 그렇게 누군가 한 명에 대한 기대를 너무 키운 나머지 뭐 크게 실망하고 뭐 크게 뭐 좋아하고 이런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있고요. 오히려 나의 삶을 어떻게 바른 방향,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유권자가 더 적극적으로 하는 시대가 이미 왔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뭐 당연히 누군가를 투표를 할 때는 물론 이제 그 결과는 이제 수긍을 하지만 동시에 반대로 이 후보를 통해서 못할 일을 이번에 당선된 누군가가 이분이 하실 거다라는 기대는 당연히 갖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내가 지지하지 않았던 후보라 그래서 안 되길 바라는 건 저는 뭐 소위 민주시민의 자세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이제 법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당선이 되고 또 나름대로의 뭐 정경과 정치적인 목표를 향해서 나간다면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그걸 뭐 지지하고 뭔가 잘 되면 응원하고 안 되면 뭐 투쟁할 수도 있는 그런 좀 민주시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그 점에서 직접민주주의라는 어떤 사상은 굉장히 그 힘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아까 한 명의 유권자로서 또 중년 아저씨로서. 아저씨로서 투표하셨다고 했는데 중년 아저씨이면서도 또 이번 선거 때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했던 1020 여성을 따님으로 두신 또 아버지로서 네, 이번 선거에 또 네. 소회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저희 이제 큰 아이가 이번에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투표권을 생애 가지고 첫 투표. 예, 생애 네. 첫 투표를 했죠.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하고도 뭐 밤 늦게까지 뭐 이제 한국의 정치사를 거의 이렇게 학습하듯이 좀 즐거운 시간을 저는 나름대로 가졌는데 저는 이번 선거를 돌아보면서 저희 아이의 어떤 그 마음 또 바램 이런 것들하고 좀 연결시켜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요. 저는 지금의 유권자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굉장히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시민들은 거의 전 세계 어떤 뭐 나라의 시민들보다 더 정보를 취득하고 해석하고 그걸 이제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저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위해서 우리 사회가 충분하게 어떤 환경,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점점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실은 좀 그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뭐 아시다시피 뭐 이제 갈등 선거, 뭐 네거티브 선거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뭐 이대나 미대녀, 무슨 뭐 젠더 갈등 뭐 이런 것들이 뭐 등장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뭐 남성이건 여성이건 뭐 또 젊은 이들에 국한돼서 이제 그런 갈등이 부각된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 저보다 훨씬 선배이신 분들도 사실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갈등을 조장한 사회적인 모순 구조에서는 그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 중요한 거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결국은 어떤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게 사실 선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걸 각인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보는데 첫 번째는 어떤 그 정치적인 의미에서 내가 존중받고 있는가라는 저는 자기 성찰을 누구나 다 끊임없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경제적인 의미에서는 나는 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가라는 또 자기 성찰을 끊임없이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아시다시피 여성수당, 남성수당, 청년 여성수당, 청년 남성수당 이런 거 갖고 싸우지 않아요. 그죠? 취업 가산점 이런 거 갖고 이제 논쟁이 일어났다고 친다면 사실은 그 기회는 취업을 둘러싸고 있어요. 저는 이 청년들이 또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 주변에 계신 모든 분들이 사실은 자기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고 그걸 둘러싼 각축이 벌어진 상황이 상당히 모순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우리 사회는 그분들한테 그런 의지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못 제공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치 면에서 특별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어떻게 보면 또는 이제 제가 주장하는 직접민주주의는 그게 예전에는 누군가의 아이디어와 기획에 의해서 제공되는 기회였다면 지금은 유권자 시민들이 스스로 자기 기회를 만들고 그걸 현실에서 검증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내는 게 지금의 시대라고 봅니다. 직접민주주의 운동은 그런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저희 애가 투표하는 과정을 보면서 저는 이제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성숙해서 어떤 결정도 그 안에서 합의와 어떤 그 조직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좋은 대안을 만들어낼 거라는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저는 정말 기대도 하지 않았던 20대 초반에 어떻게 보면 어린 그 친구들이 스스로 연락하고 공부하고 공약에 대해서 분석하고 심지어는 평점을 매겨가면서 그게 과연 우리한테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하는 거는 마치
좀 제가 뭐 주제넘는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70년대,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셨던 그 선배님들이 정말 그 시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고민했던 그 치열한 시대 정신과 저는 내용은 다를지 몰라도 본질은 거의 같은 게 아니었는가. 역시 청년이라는 그 에너지는 그 뭐 30년, 40년, 50년이 지나도 면면하게 흐르고 있구나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희망을 보셨네요. 그럼요. 예. 네. 굉장히 저는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그 선배님들 하셨던 것처럼 그 엄청나게 그 열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화 돌리고 정보를 공유하고 네. 조직하고 이런 모습을 보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전에 뭐 80년대 학생운동, 뭐 반독재 투쟁 이런 모든 흐름들이 그 당시에 그분들은 정말 시대의 선도자였어요. 그 선배님들은. 뭐 저도 이제 그 말단에서 나름 열심히 했다고는 생각하고 있는데 여전히 저는 그런 에너지들은 지금도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별히 누군가 잘 가르친 것 같진 않은데 저는 사실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꽤 회의적인 편인데도 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제가 정보에 대한 분석과 그 학습과 분석과 이런 능력들이 워낙 뛰어나서 저 올바른 길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정치나 어떤 사회 시스템이 그런 흐름을 좀 더 뒷받침하고 뭔가 좀 수월하게 풀어낼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다면 뭐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과제들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게 되죠. 네. 진짜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쨌든 20대 여성들은 뭐 투표를 안 한다. 뭐 이런 발언까지 하면서 이제 또 자극을 또 했던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이번에 결집해서 그 엄청난 파워를 보여줬어요. 세력화를 해서. 네,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실 그런 우리들이 싸워야 하는 상대는 뭐 그런 뭐 국민의힘이라든지 뭐 다른 상대 정당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여야 하고 보이지 않는 그런 위협과 우리는 맞서 이제 싸워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듣고 굉장히 이제 인상적이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자세, 또 대응해야 되는 그런 방법들, 전략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제가 좀 주제 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과거의 정치 활동, 정치는 우리 그 많이 하는 얘기 중에 그 뭐 진영 대립 이런 표현들이 많았습니다. 보수냐 진보냐 이런 표현들도 많고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그런 시대는 표상적으로만 존재하는 시대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은 진보를 얘기하는 분들의 사회적 조건을 가만히 보면은 전혀 진보적이지 않은 입지를 갖고 계신 분도 있고요. 또 굉장히 보수적인 주장을 하시는 분인데 정말 그 프롤레타리아의 전형이신 분도 있어요. 이게 그냥 다만 계급적인 어떤 그 배경을 좀 벗어나 있다라고 그냥 특이한 현상 정도로 볼 문제는 전 아닌 것 같고요. 이미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판단이 굉장히 다양한 요소를 이미 안고 있기 때문에 보수 진보라는 말이 그 중에 정말 일부만을 설명할 뿐인 거예요. 물론 보수적이고 또는 진보적이겠죠, 누군가는. 근데 그거는 개인의 전체를 설명할 수 없는 시대에 이미 다다랐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보수냐 진보냐라는 표현은 그 사람이 과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라는 좀 기준.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표현이나 그런 가치 기준을 갖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는데 그것과 같은 비중으로 저는 그 사람이 미래에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이제는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평가해야 되는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상대편 정당을 적으로 삼는 거는 뭐 선거 때 게임으로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앞으로 다가올 우리가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는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뭐 모든 분들 잘 아십니다.
그런 상황에 대비하지 않으면 무조건 미래는 비극적이에요. 대비가 돼야지만 우리의 힘으로 그걸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이번에 뭐 우크라이나 상황도 많은 분들이 아시고, 그리고 뭐 기후 위기라든지 어떤 뭐 여러 가지 그 뭐 선진국이나 그 개발도상국 간의 갈등 관계라든지, 뭐 전 세계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난민 문제라든지, 뭐 또 종교적 갈등이라든지 뭐 엄청나게 많은 갈등 속에 있습니다. 그 갈등이 결국은 우리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지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지는 그 미래에 닥칠 상황을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 그래서 저는 이제 정치가 뭔가 상대편, 그러니까 카운터파트를 필요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자기 자신과 싸우는 시대로 옮겨가야 되고, 미래의 자기 또는 과거의 자기와 싸우는 정치가 어떤 시기만큼은 충실하게 좀 연출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뭔가 또 지금의 이 민주당의 상황과도 되게 민주당. 예, 굉장히 이렇게 겹치는 그런 또 말씀이신 것 같아요. 민주당은 정말 국민의힘과 지금 싸워야 할 시기나 상황이 아니라 정말 과거의 민주당 혹은 미래 민주당 스스로와의 그런 싸움의 그런 시간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듣고 보니까. 제가 드린 말씀을 기가 막히게 응용해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똑같은 얘기를 저는 예전에 이제 민주노동당 이제 활동을 했었고 뭐 그랬는데, 돌아보면 지금 방금 얘기해 주신 그런 비유를 사실 모든 정당이 하길 바랍니다. 심지어 국민의힘도 과거에 자기 자신과 싸우고 현재 성찰을 거쳐서 미래에 우리가 어떤 정당이 될 것인가를 고민해 주시면, 저는 진짜 대한민국 정치 또는 세계 정치의 발전은 그런 바탕 위에서 성공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놓치면, 그 정치에서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실기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뭐든지 때가 있는 법인데 그 시기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해요. 저는 이번에 그 러시아의 푸틴이 저지른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과거 정치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중에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온전하게 그 한 사람의 책임으로만 몰 문제는 아닐 수 있지만, 저는 뭐 결정적 책임은 당연히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결국은 전 세계의 평화라든지 어떤 그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전제로 하고 있는 지금의 문명의 흐름에서는 정반대의 흐름을 그 사람이 저질렀고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 개념, 그걸 이제 우리 현실로 돌아보면 지금의 정당들도 이제까지 우리가 해온 것들을 면밀하게 반성해서 앞으로 할 일을 잘 설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대선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은 더더욱더 그 설계를 정말 치열하고 냉정하게 해서 뭔가 좀 발전적인 대한민국의 상을 만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그러면 그것과 연결해서 아까 처음에 지금 현재 좀 개헌과 관련된 그런 또 활동도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 개헌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네. 사실은 뭐 제가 뭐 법률 전문가나 뭐 헌법학자가 아니다 보니까 뭐 개헌 얘기를 이렇게 함부로 꺼내기는 또 그런데, 나름대로 이제 조직의 아이덴티티가 있어서 나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보통 개헌 얘기는 이제 권력 구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그 과거 체제를 이제 그 구조, 정부 구조나 어떤 그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또 뭐 분권형 뭐 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지방자치 활성화라든지 이제 이런 면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네, 꽤 많은 논의들이 있는데, 저는 일단은 저희 직접민주주의연대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개헌의 핵심 방향은 주권자 국민의 삶을 바꾸는 개헌을 이제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권자 개인의 삶을 바꾼다는 뜻은 국민 소환제, 또 국민 발안제, 그다음에 이제 국민 스스로가 입법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거쳐서 결국은 우리 삶의 모든 조건을 우리가 만든 규칙 하에서 이루는 세상을 만들자라는 취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표현이 꽤 추상적인 편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이제 얼마만큼 법제화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저희 뭐 단체에서만
해서 해결될 만한 수준은 아닐 수 있고요. 뭐 정당이라든지 여러 전문가라든지 또는 이제 정치 참여하고 있는 뭐 수많은 분들이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핵심은 저는 이 개헌이라는 거를 약간 좀 제 나름대로 한번 해석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엔지니어로서 뭐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뭐 컴퓨터를 이제 이렇게 운영하는 이제 그런 입장에서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요즘에 뭐 워낙 첨단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이제 수많은 용어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또 이 정치 분야의 전문가분들은 또 그거를 기가 막히게 또 정치에 응용들을 하세요. 심지어 제가 이제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됐던 뭐 개인적인 이슈이긴 하지만 이제 블록체인 정당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꽤 많은 나름대로의 뭐 성과와 뭐 이런 뭐 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굳이 그 개헌을 제 방식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헌법은 기본적으로 그 대한민국 국가의 청사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사진을 제대로 만들지 않은 뭐 건축물이건 기계건 정상적일 수 없어요. 설계가 제대로 돼야 그 어떤 시스템이건 잘 돌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은 사실 반쪽짜리 헌법이라고 저는 반쪽짜리 민주주의 헌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뭐 전제로 드린 게 제가 잘은 모르지만 1987년에 개헌된 그 지금의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아까 제가 유권자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표현 속에는 사실 직선제 대통령이라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나라 학생들 중에는 미국 대통령을 간접 선거로 뽑는다는 거에 좀 의아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건 제도적인 뭐 간접 방식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뭐 일본이나 영국 같은 정치 체제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달리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권자로서의 권리가 너무너무 당연하다라는 걸 대부분의 그 시민 유권자들은 다 이미 알고 있는 이제 상식에 속한 거죠. 근데 반대로 보면 지금 우리가 이 뭐 소위 검찰 개혁이니 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87년 그 헌법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 직선제를 제외하고 나면은 실제로 본격적으로 민주주의를 구현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헌법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 개인의 느낌이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과연 우리 사회의 설계도 안에 얼마나 많은 민주주의를 녹여낼 것인가라는 문제는 지금 지난 헌법이 만들어진 지 벌써 3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다시금 고민되고 다시 연구되고 진짜 본질적으로 우리가 구현해야 되는 민주주의가 뭔지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아까 제가 그 어린 친구들, 제 자식과 같이 어린 친구들이 고민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에너지가 여전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대의 과업과 과제를 방기하고 시간을 버리지 않았나라는 반성을 하게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헌법에서의 골자, 뭐 여러 가지 논의들은 앞으로 이제 전문가와 수많은 이제 뛰어나신 분들께서 이제 좋은 설계를 하실 거라고 믿는데 제가 이제 엔지니어로서 좀 첨언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제 새로운 정치는 설계 기반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 저희 업계에서 주로 하는 표현인데 이제 뭘 기반으로 설계를 하는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지금의 정치를 저는 공학과 생태를 기반으로 재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를, 대한민국의 국가 설계는 과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진영의 논리 또는 사상, 이념, 예, 이념 내지는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먹고사니즘, 예, 이제 공희준 작가께서 만들어내신 말씀인데 그 먹고사니즘, 뭐 이제 이런 종류의 경제 논리에 그쳤어요. 그리고 그게 뭐 아주 잘못된 건 아니죠. 하지만 지금은 충분히 시스템이나 어떤 그 사회 개인의 역량들이 그거 이상으로 충분히 커져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이상의 가치를 담는 게 이제는 시대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그 핵심이 저는 공학과 생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과학기술은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고 지금 새로운 뭐 기술과 뭐 플랫폼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면서 우리 삶과 일상을 아주 급격하게 바꾸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정치는 그거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별로 법안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이게 당연한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이고요. 이제부터는 소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면 국가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치인들이 할 일은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사고와 실천적 실험을 해줘야 돼요. 그냥 뭐 어떤 이념적 논쟁이라든지 어떤 뭐 주장만을 가지고 대립하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저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설계가 맞는가 틀리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분석하고 연구하고 그걸 가지고 상호간에 검증하는 시간을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공학의 정말 기본적인 방법론이거든요. 근데 그 방법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결국 우리 사회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나 지금 뭐 어떤 생명의 어떤 존엄성이 좀 약화되고 있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문명을 지속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자기 검증이 실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생태주의가 중요하고 생태적 관점이 기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실현될 수 있는가 결국 그거는 정치거든요. 거기에 관련한 법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관련한 예산도 짜야 되고 그거를 추진할 만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발탁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결국 실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헌법에 이런 내용이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어느 헌법도 사실은 뭐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사회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미래지향적 헌법을 갖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이제 정말 과학기술 면에서 뭐 정보통신이나 이런 면에서 선도국가라면 저는 이미 그리고 또 유권자의 역량이 충분히 성숙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거를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어떤 시대적 역량과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가 되길 바라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주도 세대가 청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다음 질문으로 청년을 물어보려고 하시지 않았을까? 갑자기 제가 얘기하다가 좀 갑자기 떠올라서 떠올라서요. 예. 청년은 그러면 조금 있다가 마지막으로 그럴까요? 어쨌든 예. 우리 그 앞으로의 과제 이렇게 마지막에 그러면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놓겠습니다. 네. 그 굉장히 그 권력이나 권한의 분산과 그런 권력 구조의 개편과 어쨌든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나누고 분산하고 이렇게 재편하는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계셔서 제가 두 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쭙고 싶은데 그래서 아까 그래서 뭐 그런 지방자치든 그런 자치분권이든 이런 데도 굉장히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뭐 지방자치 뭐 30주년 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그런 뭐 자치분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분권 뭐 지방자치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그렇게 개헌이 되거나 실질적으로 연방제가 되지 않는 한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자치 자치분권은 말이 안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정말 그냥 우리는 그 연방제로 가야 하는 것인지 물론 그 부분에도 여러 가지 한계는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은 이제 그런 입장에 굉장히 동의하는 상황인데 동의하는 입장인데요.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분권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하나만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너무 거칠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연방제라는 관계를 뭐 굉장히 부정한 집단들도 서로 연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거는 그런 그 자치분권 내에서 어떤 삶과 정치가 실현되는가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으면 그 관계를 100번 정의해도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이제 분권 문제가 나오면은 이제 많이 공학 영역에서 나오는 게 최근에 등장한 블록체인 기술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게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서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공개된 장부에 써서 확인할 수 있게 만들므로써 우리가 만들어가는 데이터가 믿을 수 있구나라는 거를 유지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근데 말로만 뭐 블록체인이나 뭐 그런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니고 그걸 운영하는 게 문제거든요.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걸 잘 이용할 것인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DAO라고 불리우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일종의 투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분산자율 조직이라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구현함으로써 그 블록체인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누가 확정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 확정된 데이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걸 위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등록해서 쓸 것인가들을 직접 결정할 수 있게끔 돼 있는 일종의 거버넌스 모델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정치적인 함의가 상당히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까 그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어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면 지방 분권, 뭐 자치 분권의 핵심은 결국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지방자치를 올바르게 실현하려면 그 지방자치에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과 사업과 예산들이 투명하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유지되고 있으면 그거는 정말 민주주의의 기초가 실현되고 있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게 결국은 차근차근 성장을 거쳐서 국가 전체 시스템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모델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반대로 반대 측면에서 보자면 요즘에 이제 대통령 당선 이제 직후라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도 뭐 이슈도 워낙 많고, 이번에 뭐 청와대를 사용하냐 안 하냐 이런 거 가지고도 이제 말이 많은 상황인데, 저는 사실은 뭐 이 얘기를 이번 대선 이전부터 뭐 그 전부터 뭐 굉장히 오래전부터 얘기를 해왔지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대통령 중심 어떤 그 국가 시스템이 장점도 있지만 저는 사실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된 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뭐 대통령 권한을 그냥 뭐 줄여야 된다 그래서 그 물리적으로 그냥 칼로 잘라내듯이 줄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합리적으로 어떻게 권력이 나누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고, 사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개헌 속에 헌법을 바꾸는 그런 과정에 헌법에 녹아내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권력이라는 건 크게 말하면 뭐 인사권이나 예산이나. 그죠, 예산에 대한 뭐 이런 거죠. 부처를 신설하거나 뭐 어떤 조직을 관리하고 이런 것들인데, 저는 그걸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내려줄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뭐 연방에 준하는 이라는 표현으로 굳이 표현한다면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맥락이. 그럼 이제 지방으로 그런 권력이 가는데, 문제는 지방으로 권력이 가고 정보와 예산이 갔는데 정작 거기서 불투명하고 믿을 수 없으면 그런 분권은 뭐하러 하냐는 거죠. 그거는 또 다른 형태의 야합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건 일상에서의 민주주의, 그리고 그 민주주의를 뒷받침하고 있는 어떤 그 시스템적, 아까 블록체인의 예를 드린 것처럼 그런 시스템이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고 참여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 서로 믿을 수 있다라는 게 어떤 그 사회에 요즘 말로 밈이라고 하죠. 그게 밈으로 확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확립된 밈을 바탕으로 해서 지방정부 또는 그 지방의 자치단체들이 안정된 자기 발전의 경로, 뭐 계획 이런 것들을 세울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게 자연스럽게 정부로부터 위양받은 권력의 형태로 옮겨가는 거죠. 근데 본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지방정부가 가지게 될 힘이나 결국은 모든 그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코 뭐 이렇게 뭐 갈등의 요소가 있을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그 새로운 헌법을 논의하는 과정, 그리고 기왕이면 이제 새 정부에서 그 일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정부가 단호하게 뭔가 어떤 안보라든지 이런 그 사회 통합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해야 되는 역할은 단호하게 유지를 하되, 정말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었고 그 불필요한 에너지가 소모됐던 이런 영역에서의 권력 분산과 좀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이제 과감해질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헌법에서 그 권력의 분산과 그 지방자치의 활성화는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사실은 뭐 이렇게 블록체인으로서 그런 투명하고 공개되고 또 그 구성원 간의 그런 신뢰와 합의로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블록체인의 그런 기술들이 사실은 뭐 그런 지방자치 뭐 분권 쪽에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어쨌든 이 정당 정치의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사실 정당 내 민주주의의 확보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잖아요. 그래서 정당들도 충분히 이제 기술적으로는 그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정당을 충분히 더 민주적이고 더 투명하고 더 수평적이고 그런 뭔가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정당 운영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그거를 근데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지 예전부터 계속 이야기들은 나왔는데, 예. 뭐 그래서 아까 뭐 블록체인 정당 이런 것들도 말씀해 네. 주셨지만, 네.
그런 네, 것들은 저희 단체에서는 나름 이제 블록체인 정당을 네네. 만들어 보자라는 네네. 뭐 중장기적 목표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네. 현- 근데 네. 왜 지금의 기존 정당들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네. 그런 거부감이 있는 건가요? 예.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데 그런 네, 네. 의사결정 구조를 여전히 그런 뭔가 네. 깜깜이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그거를 가져가려고 하는 뭔가 그런 거부 세력이 있는 건가요? 제가 그 세력의 실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네. 예, 그러나, 네네. 예, 그런 네. 경향이 네. 존재한다는 것은 네. 뭐 경험적으로 좀, 좀 네. 보고 들은 바가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블록체인이 네. 현재 정당 정치에 활용 네.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네. 사실은 뭐 이게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떤 그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에 속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하고 그 대상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명목적으로만 신기술을 도입할 수도 있고 사실 정말 본질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그 조직 자체가 거듭날 수 있는 방법도 당연히 있겠죠. 제가 생각하는 한국 정치에서 뭐 이런 신기술 도입에서 뭐 발생하는 문제 중에 대표적인 것은 저는 이제 의사결정하고 예산 그 집행 두 가지가 좀 상당히 큰 편이라고 봅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한국은 이제 주류 정당 좀 그래도 의석수가 어느 정도 돼 있고 원내 뭐 이제 그 대표를 뽑을 수 있는 이제 그 국회의원 수가 있고 이런 정당들은 뭐 국가에서 이제 지원이나 교부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정책 활동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반면에 또 이제 소규모 정당들은 전혀 그런 일들은 엄두도 낼 수가 없죠. 근데 그 양쪽 다 그게 일종의 족쇄 또는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힘이 센 정당은 그 힘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각축이 벌어져요. 그죠? 당권 경쟁이라는 말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쓰는 말들이고요. 또 반대로 그 정말 군소 정당, 이제 소위 뭐 진보 정당 내지는 이제 소규모 정당들에서는 너무 그 가용 자원이 없다 보니까 한 사람의 기여도가 결정적인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뭐 당비를 내거나 당 운영 자금을 내신 분은 그냥 거의 개인 소유의 사당과 마찬가지인 상황이 또 이루어집니다. 뭐 이미 이번 대선에서 그 데뷔하셨던 몇몇 후보님들이 속한 당 중에 그런 면면이 보여지는 데도 있더라고요. 뭐 한편으로는 재밌기도 해요. 그런 거는 뭐 또 뭐 정치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거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문화적으로 새로운 흐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나 에너지를 분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스스로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죠.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던 시스템을 뭐 좀 구조상 뭔가 해체하거나 나눠놔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하던 기능 중에 상당 부분을 역시 재현하고 유지해야 된다라는 일종의 좀 사고의 모순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핵심이 그래서 이제 예산을 이제 당의 정당을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블록체인으로 따지면은 이제 공유 원장을 통해서 분산 공유 원장을 통해서 그 기록이 투명하게 공개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제 예산을 완전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산 공개 부분에서 첫 번째 이제 그런 저항이 좀 있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게 그런 것도 있죠. 정치 자금을 크게 대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뭐 직간접적인 또 영향력도 좀 발생을 하고 그게 뭐 100% 투명하게 운영 가능하냐라는 의문을 가지실 분도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공천권 관련한 부분인데 그 국회의원을 만들려면 이제 당의 공천을 받는 게 아주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좀 큰 정당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 공천을 행하는 거를 정말 블록체인 기반의 그 DAO 아까 말씀드렸던 DAO 방식의 오픈 거버넌스를 실제 시행한다 그러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게 공평한 게임이긴 하지만 그거를 수용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 건 있어요. 제가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이제 영어를 싫어하셔서 그럴 수도 있고 기술적으로 뭔가 이제 혐오감이 있으셔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근데 어쨌거나 이제 그 공천권 같은 부분이 굉장히 민감해서 이제 일종의 협상의 대상이잖아요, 사실. 정당에서 이제 공천을 하거나 뭔가 이런 정치적인 구도를 짜는 거는 굉장히 이제 그것도 또 정치 기술에 속하는 거라 이게 이제 과학 기술과 뭔가 충돌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보는 게 저는 사실 블록체인 정당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하거나 논의를 하면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저는 당의 사상 체계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당은 당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당원을 가지고 우리 당이 어떤 국가 모델을 지향하고 그걸 통해서 무슨 사회를 이룩하겠다. 이제 뭐 이런 어떤 말 그대로 헌법과 같은 의미에서의 당원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핵심적인 블록체인 정당에서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당원을 블록체인 방식으로 서술하는 겁니다. 이 블록체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공유된 원장에 모든 걸 기록하기 때문에 수정이나 삭제가 안 돼요. 한 번 만들고 나면 그걸 번복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형식적으로는 번복할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의 뭐 헌법 체계처럼 새로운 법을 통해서 과거의 법을 뭐 대체를 한다거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을 적용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한번 만들어진 체계를 바꾸는 게 그러니까 불가능합니다. 블록체인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그 덕분에 신뢰가 생기죠. 저는 지금의 정당들이 가지고 있는 당원과 당규를 소위 말하는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다시 쓰기 시작하는 그 실천만이라도 시작이 된다면 저는 정치가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위성 정당이 생긴 일도 없었겠죠. 예. 뭐 그 위성 정당은 사실은 당원을 바꿔가면서까지 일어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블록체인으로 당원을 만들었으면 그런 일은 절대 생길 수 없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그냥 거의 자살 선언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한국 정치가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고 물론 절대적으로 그걸 통해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꽤 많은 부분이 혁신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의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뿐만이 아니라 여러 정당들이 이제 새로운 기술과 어떤 그 운영 체계를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제가 공학적 설계가 있는 게 필요하다는 게 굳이 헌법뿐만이 아니라 정치 자체를 하시는 분들도 그런 관점에서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아, 네. 듣고 보니까 정말 이번 대선에서는 사실은 우리 또 그 국민들께서 얼마만큼 대선을 통해서 그런 희망을 또 발견하셨을지 잘 모르겠지만, 네. 저는 어쨌든 오늘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부터 이제 오히려 대선 이후에 뭔가 우리들의 그런 과제가 많이 있다, 할 일이 많이 있다라는 거를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제 이루고 또 실현하고 또 행동하는 또 주체는 또 우리들 스스로여야 한다. 그리고 또 뭐 나이로서 청년이 아니라 정말 그런 새로운 비전과 그 비전을 또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또 대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안 세력이 되어야 한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 이제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또 주체, 사람의 이야기를 또 듣고 싶어요. 예. 네. 좀 엎드려 절받기? 아까 던져놓고 이제 지금 그래도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정작 누가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번 대선을 통해서 본 뭐 결과 중에 하나는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고요. 그다음에 사전 투표도 굉장히 열심히 했고. 근데 이제 저는 투표만 높은 게 아니라 그 지지율 차이가 굉장히 적게 났습니다. 저는 그거를 나쁘게 보진 않아요. 투표율 차이가 적게 난 어떤 그 선거에서는 그만큼 사람들의 정치 참여의 열기가 뛰어났고 이번에 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렇게 네거티브 선거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모습들이 뭐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이런 바가 있었는데 사실 국민들이 그걸 거르지 못하는 시민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시민들이 그걸 거르고 또 그런 거른 상황에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벌이고 주변에 연락하면서 투표를 독려하고 또 반대로는 이제 반대 후보의 좀 문제점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하는 뭐 여러 가지 시도들이 또 있었겠죠. 뭐 그 과정에서의 뭐 네거티브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었지만 저는 전체적으로는 선거 참여, 정치 참여의 열기는 그 어떤 때보다도 뛰어났다라고 생각해요. 투표율이 높은 게 아주 단편적인 반증이고 또 그거 이상으로 분석해낼 수 있는 데이터가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높은 투표 참여 열기에 비해서 우리 제도가 개개인의 유권자한테 제공하고 있는 참여 방식은 딱 투표 하나밖에 없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당연시 여겨왔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거 말고 더 있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저희 직접민주주의연대가 가지고 있는 원칙 중에 하나도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투표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정말 일상적인 입법과 뭐 소환과 뭐 발안이나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자기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믿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두드러지는 게 청년들이 움직임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의 뭐 민주화운동이나 반독재 투쟁에 못지않게 이 청년들의 움직임이 그만한 질로 성장하고 움직이더라. 그리고 저는 그거를 뭐 간접적으로 뭐 보도 자료를 통해서 보기도 하고 직접 옆에서도 보면서 야, 이런 흐름들은 달리 말하면 여전히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회 뭐 변화와 발전 또는 성장의 원동력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이구나. 다만 몇십 년 전에 민주주의라는 틀을 그대로 유지하느라고 그들한테 어떤 기회를 줘야 될지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안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은 그거를 선점하는 정당이 결국 나중에 선택을 또 받게 돼 있다고 생각해요. 시민들한테, 유권자들한테 지금 우리 제도보다 더 좋은 기회와 좋은 발전의 어떤 그 비전을 공유할 수 있게끔 우리는 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유권자는 충분히 공명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유권자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그리고 이번 청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제가 이제 저 스스로도 이제 386, 뭐 586 세대까지는 아니지만 바로 그 후배 세대로서는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거의 청년 시대, 청년 운동, 이제 청년의 자기 시대를 겪었던 분들이 그 시대에 가장 해결해야 되는 과제에 대해서 아주 깊숙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실천하셨던 것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소위 민주화를 이뤘고, 또 그 못지않게 그 앞선 세대에서는 소위 말하는 이제 산업화와 이제 경제 성장의 성과를 또 이룬 바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 탄탄한 토대 위에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산업화를 이룬 시대의 시대 정신과 민주화를 이룬 시대의 시대 정신은 굉장히 거창하게 표현하면 혁명적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그분들이 자기가 자기 시대의 혁명을 위해서 싸웠던 거에 대한 지금 향수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혁명의 담론을 안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혁명가가 못 돼요. 청년들이 지금 나는 내 시대의 혁명을 하겠소라고 외치고도 남아야 되는 지금과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과거에 뭔가 하셨던 분들이 요즘 말로 라떼는 뭐 마리아라고 하면서 그분들은 그 혁명의 레파토리가 나와요. 옛날에 뭐 민주화 운동이나 뭐 산업전선에서 뛰었던 그런 얘기들이. 근데 저는 지금 과감하게 기성세대가 이제 그걸 놔도 되는 시대가 됐다고 생각해요. 이제 청년들한테 야, 그래서 지금 시대가 우리 세상이 어떤 사회로 옮겨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니네가 한번 혁명에 앞장서 봐라 라고 저는 그런 담론을 넘겨주는 시대가 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아까 블록체인이라든지 뭐 새로운 과학기술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그렇고 결국 그 나름대로 성과가 지금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 성과가 높은 거에 비해서 세월은 굉장히 빨리 지나요.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고 금방 늙습니다. 뭐 심지어 저 같은 사람조차도 그걸 느끼고 있는데 수많은 뭐 제 선배님들이나 많이 그런 걸 경험하고 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청춘 시대를 휘감았던 그 어떤 것들을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저는 그게 또 하나의 혁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자기 성찰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이유가 그건데, 그게 집단으로서의 정당이 됐든 개인이 됐든 이제는 내가 그 시대에서 벗어나서 그 시대의 무궁한 에너지와 미래 발전의 가능성을 이제 다른 세대한테, 내 자식한테, 내 후배들한테 주겠다라는 결의를 지금 가져야 될 때라고 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뭐 제가 거칠게 표현하면 이게 두 개의 혁명의 시대입니다. 청년들은 어떻게 시대를 혁명시킬까라는 고민을 해야 되고요.
이 중장년 이제 기성세대들은 나의 혁명을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라는 사고의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 혁명이. 예, 자기 혁명의 시대인 거죠. 그래서 이게 조화가 됐을 때 저는 아까 말씀드린 정말 체계적인 과학과 데이터 위에서의 그 공학적 설계와 생태적 지향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국가의 모델과 사회의 발전의 청사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그거를 주도할 사람들은 청년이에요. 그렇죠. 혁명을 뭐 물려주고 말고가 할 게 없는 거죠. 그렇죠. 혁명은 네. 그냥 청년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늙으면 힘들어서 못하니까 물리적으로 힘들어서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결국은 그 시대가 이미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시대를 거부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들을 지금의 현재 정치권들과 뭐 정치권 내지는 정당에서도 사실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고민이 당장 뭐 정치 때려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순환하고 발전할 수 있는 형태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아이디어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니네들은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내가 이런 거를 한번 제안하고 판을 깔아볼 테니까 한번 같이 뛰어보자. 내가 뒤에서 확실하게 밀어줘 볼게. 뭔가 이런 그 문화와 담론이 만들어지면 저는 그게 미래를 발전시키는 말 그대로 밈이 된다고 봅니다. 정치는 밈이 필요해요. 우리가 생명체로서 유지가 계속 되기 위해서 유전자가 필요하듯이 정치는 밈이 없으면 단절됩니다. 그리고 단절되는 정치는 미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 밈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거는 거의 의무에 속한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네,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너무 네, 대표님하고 말씀 나누니까 너무 시간이 훌쩍 지나가서 네, 벌써 1시간이 다 되고 있는데, 또 다음에 다시 또 모셔서 시리즈로 네, 그 블록체인 정당에 대해서만 듣는 것만 해도 아마 몇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네, 다음에 또 다시 모셔서 말씀을 다시 듣는 걸로 하고, 네, 마지막으로 오늘 네, 프레지던트 TV 대통령 연구소에 출연하신 소감과 또 시청자분들이든 아니면 또 혁명의 주체가 될 청년들이든 네, 당부의 말씀과 소감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네, 마무리하시죠. 네.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프레지던트 TV 네. 예, 주인은 모든 사람이 프레지던트다 라는 생각을 갖는 게 아마 그런 그 목표를 갖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제가 감히 상상을 해보고요. 저는 청년이든 사실 저 스스로도 늘 청년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네. 그게 나이의 문제가 아니니까. 네. 네. 저는 지금의 청년들, 진짜 세대적으로 청년들, 그리고 뭐 저를 포함한 또는 저보다 선배님들, 어르신들이 결국은 우리가 서로 나뉘고 갈라짐을 통해서 뭔가 이루는 게 아니라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사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그 어르신들의 말씀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다가오는 미래가 얼마나 힘들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되게 즐거울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는데, 그걸 만들어내는 힘은 내가 내 옆에 사람하고 손을 잡을 생각을 갖느냐, 협력할 준비가 돼 있느냐라는 문제라고 보고요. 저는 지금의 청년들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해주고 있고, 제 세대보다 더 그런 것들을 유연하게 해서 그 미래에 좀 밝은 어떤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낼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갈등이 있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뭔가 존중받고 싶고 기여하고 싶어서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청년들은 되게 치열할 수밖에 없고, 그 치열함을 안 잃는 것이 결국은 서로 협력해서 더 좋은 미래를 만드는 가장 큰 에너지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그 에너지의 일부를 공급하고 만들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름대로 제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가 돼서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대표님 하시는 직접민주주의 연대와 또 운동에 같이 네, 함께 꼭 힘을 보태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대통령 연구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꼭 한번 다시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